중세 유럽의 사회 구조를 가장 간단하게 이해하는 방법은 당시 사람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봤는지 아는 겁니다. 지금부터 중세 유럽을 떠받치던 세계의 기둥, 바로 세 가지 신분에 대해 아주 직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다 90%.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이건 바로 중세 사회의 인구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계급을 먹여 살렸던 사회의 기반 그 자체였습니다. 네, 이들이 바로 중세 사회의 첫 번째 신분이자 가장 거대한 집단, 일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농민이죠. 이들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땅과 영주에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신분의 구조를 하나씩 뜯어보죠. 먼저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모두를 지탱했던 일하는 자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1부, 일하는 자들입니다. 중세의 경제를 움직였던 진짜 엔진, 농민과 농노에 대한 이야기죠. 솔직히 이들이 없었으면 기사도, 성직자도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중세의 농노라는 신분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 뿌리를 찾아가면 로마 제국 말기에 콜로누스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는 자유인이었는데 세금이랑 빚 때문에 자기가 경작하던 땅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사실상 땅에 묶인 거죠. 이 지위가 거의 그대로 중세 농노에게 이어진 겁니다. 자, 이 지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중세의 농노는요, 두 가지 개념이 합쳐진 존재였어요. 하나는 고대 노예처럼 사람 자체가 재산으로 취급되던 인신예속이고요. 다른 하나는 로마 소작농처럼 특정 땅에서 떠날 수 없었던 토지예속입니다. 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땅에 묶인 부자유민이라는 중세 특유의 신분이 탄생하게 된 거죠. 농주들은 그냥 세금만 거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세금들은 농노의 몸 자체를 지배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직접적인 장치였어요. 인두세는 내 머리는 내 소유다 라는 뜻이었고, 상속세는 내 아들이 물려받을 그 땅도 당연히 내 것이다 라는 확인 도장이었죠. 심지어 혼인세는 네가 결혼해서 낳을 자식들의 노동력까지도 전부 내 것이다 라고 못을 박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회의 상층부로 올라가 보죠. 땅을 소유하고 군사력으로 모든 것을 지배했던 계급, 싸우는 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밀레스라는 라틴어가 있는데요. 원래는 그냥 병사를 뜻하는 일반적인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11세기가 되면 이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요. 아주 비싼 말과 갑옷으로 무장한 전문 전사 계급, 즉 기사만을 가리키는 특별한 용어가 되죠. 이게 뭘 뜻하겠어요? 전쟁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돈이 드는 전문가의 영역이 되었다는 겁니다. 기사가 되는 길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귀족의 아들이라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었죠. 아주 체계적인 훈련 과정이 있었어요. 7살쯤 되면 다른 영준의 성에 가서 시종으로 예법을 배우고 14살부터는 진짜 기사를 따라다니는 종자가 돼서 실전 전투 기술을 익힙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정식 기사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거죠. 이 마상 시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 기사 문화의 변화가 한눈에 보입니다. 초기의 멜레는요, 거의 실전 훈련이었어요. 수십 명이 뒤엉켜 싸우는 아주 위험한 집단 모의 전투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주스트라는 형태로 바뀝니다. 이건 뭐예요? 1대1로 창을 겨루는 아주 세련된 스포츠가 된 겁니다. 전쟁 기술이 아니라 영예를 과시하고 귀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사교 활동으로 그 성격이 변한 거죠. 이 칼레 공방전은 기사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딱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기사들의 멋진 돌격보다 지루한 포위전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둘째, 대포가 등장하면서 기사들이 믿었던 높은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돈, 즉 도시 상인 계급의 쉰이 기사의 칼보다 더 강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신분입니다. 이들은 힘이나 노동이 아니라 오직 지식을 통해 최고의 권력을 누렸습니다. 중세 유럽의 정신세계를 독점했던 제1신분,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중세 사회를 나누는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바로 이겁니다. 성직자인 클레리쿠스와 일반 평신도인 라이코스의 구분. 이 둘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딱 하나였어요. 글을 읽고 쓸 줄 아느냐, 모르느냐.
당시 라틴어를 읽고 쓸 줄 알았던 사람들, 즉 리테라티는 성직자들 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는 것이 힘인 시대였죠. 문해력을 성직자들이 독점했기 때문에 종교는 물론이고 법률, 행정, 외교 같은 사회의 모든 지적 활동은 전부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직자들이 제일 신분이 될 수 있었던 권력의 원천이었어요. 수도원의 역사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패턴이 보입니다. 부패와 개혁의 끊임없는 반복이죠. 한 수도회가 부와 권력을 얻어서 타락하면 거기에 반발해서 새로운 개혁 수도회가 등장하는 시기였어요. 6세기 베네딕토 회가 기도하고 일하라는 균형을 강조했지만 10세기 클리니 수도회는 너무 부요해졌습니다. 그러자 11세기 시토회가 다시 엄격한 노동을 강조하며 나타났고 13세기에는 도시로 직접 들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프란체스코회 같은 수도회들이 등장했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세 사회는 이렇게 세 가지의 역할로 명확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일하는 자들, 라보라토레스는 사회 전체를 먹여 살리는 경제 기반이었고, 싸우는 자들, 벨라토레스는 군사력을 독점한 지배계급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 오라토레스는 지식을 독점해 사회의 정신을 지배한 제1신분이었죠. 이 세 집단이 서로 의존하면서도 아주 엄격한 위계 질서를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중세의 권력이 토지와 군사력, 그리고 지식 독점에서 나왔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질서, 그리고 그 권력의 진짜 원천은 과연 무엇일까요?